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번째 시간 굉장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우리 스케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는 길, 왜 수염이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촌놈 서울로 이사하다까지 1, 2, 3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난 시간에 19살 때 사마천이 무제라고 하는 황제의 무덤을 만들기 위한 신도시 무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거 황제들의 무덤을 만들 때에는 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정부에서 감시하는 감시 대상자들, 기록에는 호걸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한 관리들이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제 내지 반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도시의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므로써 도시 하나가 대단히 활기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릉이라고 하는 무제의 무덤을 만들기 위한 신도시, 원래 무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릉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마천은 바로 그 신도시로 19살의 나이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천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사나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은 19에 만난 사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볼까 합니다. 과연 19살 사마천이 만난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이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며 또 중국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마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사마천 사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남자가 남겨져 있는지 그려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잠깐 사마천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용문에서 태어났다. 용문 이야기 했었죠. 그죠?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10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고문을 배웠고 13살 때부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탐방을 했고 그리고 오늘 19살 때 장안 근처 무릉으로 이주를 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다. 도대체 19에 만난 사나이 어떤 사나이일까? 배경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무협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알아차릴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영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진시황 암살 사건을 다룬 자객 형가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감독인 짱이모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아주 대형 무협 사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은요.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 홍콩 영화를 크게 히트치게 만들었던 왕우, 기성세대 분들한테는 60대 분들한테는 외파리로 아주 잘 알려진 진짜로 팔이 없는 외파리가 아니라요. 이 왕우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가 외파리 시리즈 영화가 많아요. 팔 없는 외팔로 원수를 갚는 그런 무협 영화에 출연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 왕우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가장 유명한 무협 영화 가운데 하나가 대자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자객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본이 되는 기록은 바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19에 만난 사나이는 자객? 자객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부류로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왕조 체제에서 살았던 중국 사람들은요. 늘 세 가지 꿈을 꾸고 살았대요. 중국인에게는 세 개의 큰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왕조 체제에서 백성들이 바라는 가장 큰 바람, 희망이자 꿈 가운데 하나는 좋은 임금을 만나는 거죠. 그걸 명군이라고 하죠. 그죠? 현명하고 백성들을 아낄 줄 아는 좋은
제왕을 만나는 명군에 대한 꿈, 명군몽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좋은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그 왕을 보필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고위 관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위 공직자들이 청렴 결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국민들 세금 가지고, 백성들 세금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다든지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나쁜 벼슬아치가 아닌 청렴한 벼슬아치에 대한 꿈이죠. 그런 사람이 관리였으면 좋겠다. 그거를 청관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백리라 그랬죠. 그죠? 이도저도 안 되면 세 번째 꿈을 꾼답니다. 백성들이.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는 협객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막강한 무술을 가지고 나쁜 놈들을 전부 다 차단해버리는 협객에 대한 꿈을 꾼다. 협객몽. 이렇게 세 개의 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말 힘없는 백성들의 바람이죠. 꿈과 희망을 이렇게 세 개의 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왕조 체제에서 임금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임금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했던 관료들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왕조 체제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가슴 아픈 바람과 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명군몽, 청관몽, 협객몽. 오죽했으면은 당나라 또 유명한 시인인 이백이죠. 이백도 젊은 날 이 협객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칼 차고 다니고 이러면서 사람도 죽여본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백도 그 협객에 대한 기질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협객행이라고 하는 시까지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백이 협객에 대한 협객을 그리는 이백의 마음을 이 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감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 나그네 호영이 서리발처럼 빛나는 오구를 휘두르며 은빛 안장의 백마에 높이 올라타고 유성처럼 천하를 누빈다. 10걸음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천리를 달려도 멈출 줄 모르더니 할 일이 끝나면 소매를 떨치고 떠나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다. 신릉군의 식객인 주예와 후영은 항상 검을 뽑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담소하며 술잔을 기울이더니 석 잔의 술을 마시며 쾌히 성락하면 그 약속은 오악보다 무겁고 술이 얼큰해지면 그 위험이 무지개처럼 뻗쳐나다.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추를 휘두르니 먼저 한단 땅이 놀라 진동한다. 천추의 이름을 빛낼 두 장사는 대량성에서 혁혁한 명예를 드날리다. 그 협골의 향기 영원히 남아 후세 영웅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 누가 그들을 말할 때 머리 숙여 감탄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이백이라는 시인은요, 중국의 전국시대 때 유명한 협객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행동이죠. 그죠? 언행,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멋지게 묘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탄을, 또 그들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협객행이라고 합니다. 이백처럼 글을 배운 문인들은 나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문인들이 불공평한 세상이라든지 잘못된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시를 통해 가지고 통쾌하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마 이런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정치가 엉망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확 청소해버리는, 그죠?
외국어로 얘기하면 히어로, 그죠? 젊은 여러분들은 아마 스파이더맨, 뭐 슈퍼맨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비슷합니다. 중국은 그런 존재들을 협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늘 이런 협객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천고문인 협객몽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오랫동안 문인들이 공부한 문인들이 협객의 꿈을 꾸고 살고 있다, 또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이백 같은 시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 19살에 만난 인물이 바로 이 협객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 전에 앞서서 자, 중국의 이런 협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와 닿을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미국의 SF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어벤져스님, 이런 SF 영화가 있다면은 중국은 오래전부터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주로 칼을 가지고 무술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런 협객들에 관한 무협 영화가 있고, 미국은 SF 영화가 대표적인, 공상과학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 장르가 되겠습니다. 두 나라의 완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죠?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두 영화 장르가 SF와 무협이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중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무협 소설과 무협 영화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무협 소설이 중국에서는 서양의 추리 소설 내지는 SF 소설 못지않게 크게 정말 오래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무협 소설을 놓고 어른들의 동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 교과서다. 왜? 그 무협 소설 안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수준 높은 무협 소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화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을 중국 말이나 중국 글을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데, 그냥 책 읽으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재미가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무협 소설을 주고 무협 소설을 재미있게 읽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무협 소설 속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협 소설을 어른들의 동화요, 문화 교과서다,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무협은 어쨌든 간에 중국인 특유의 유행 문화고요. 그것이 무협 소설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대 정신이 깔려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꿈과 같은 염원들, 희망, 이런 부분들이 무협에 또는 무협 소설 속에 투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협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장치가 중요합니까? 막강한 무공을 지닌 주인공의 무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되게 힘들게 무술을 연마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절세의 무공을 익혀가지고 악당들을 신나게 물리치는 이런 주인공의 무술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무하고 술, 무하고 협이 결합이 돼가지고 무술과 무협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했다. 이게 무협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자, 그러면 무협 영화와 무협 소설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존재가 바로 유협이라고 합니다. 유자는 떠돌아다닌다는 뜻이고요. 협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협객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마천이 19살 때 만난 인물이 바로 유협입니다. 이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19살 때 혈기왕성한 사마천이 만나게 된 인물이 공교롭게도 유협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가지고 유협열전이라고 하는 이 유협들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를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유협의 사회사적 의미를 통찰하게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기록 하나가 바로 유협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협은 어떤 존재냐? 자, 우리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면 인간들끼리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다
마냥 조화롭게 행복하게 잘 어울려서 살 수만은 없어요. 불공평한 일이 생기고 또 빈부차가 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는 기업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기업하고 저 기업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서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집단끼리의 충돌들도 발생하죠. 그리고 개인과 국가 간의 충돌, 집단과 국가 간의 충돌도 발생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뭐가 됐든 간에. 내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든지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생겨나는 갈등과 충돌이 있잖아요. 이게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질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 있죠. 도덕과 윤리로서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관습법이 있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떡합니까? 법으로, 글로 만들어져 있는 법 조문에 따라 가지고 그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제도와 법 체계 가지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해결사? 해결사 같은 존재들이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유협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유협들이 무술까지 갖춘 유협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카리스마,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맥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고충들을 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존재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법도 무시해요. 치해법권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릉으로 이주시킨 사람 가운데 호골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호골들 속에 이 유협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줘야 되고 황제를 존경해야 되고 관리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를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이런 떠돌이들인 법을 무시하는 유협들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큰 반정부 세력이 되거든요.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협을 사마천이 19살에 만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혈기왕성한 사마천 입장에서는 이 유협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9살 나이에 사마천에게 한 유협의 존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 역사책 속에다가 이 사람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유협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요, 치해법권지대에서 자유롭게 어렵고 힘든 고충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그죠? 낭만적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존재들이 사마천이 역사책 속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설을 만들고 그다음 현대에 들어와서는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학과 예술에 아주 큰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협과 유협열전, 그 유협의 기원에 관한 논의들은 많습니다만은 원시 시대 때, 즉 법과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에 존재했던 존재들이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큰 혼란기 때 제자백가들이 나오잖아요.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묵자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주로 조직을 이룬 학파들, 유가라든지 묵가 같은 경우는 조직을 이루었어요. 제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과 스승들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의
공자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유협들이 탄생을 했고 엄격한 내부 규율을 가지고 엄격하게 조직 생활을 했던 묵자를 비롯한 묵가도 유협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파로서는 유가와 묵가가 유협의 기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 신분들은 뭐 아무래도 귀족에서 나오긴 힘들겠죠. 귀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연스럽게 평민들 그걸 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떠돌이 평민들 유민이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협들이 나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유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의감이라든지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협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개인적 기질과 개인적인 정신세계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유협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했다. 굉장히 오래된 그죠? 그런 부류들이죠. 유협의 출현과 조건과 전성기를 보게 되면요. 유협이 출현하는데 나라가 잘 다스려주게 세상이 편안할 때 유협이 나오겠어요. 그죠? 당연히 사회가 혼란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시대가 암울할 때, 암흑기에 많이 나오죠. 그 위기와 불안의식이 자꾸 커져갈 때, 그리고 정부나 제도와 법이 일반 사람들의 소망과 일반 사람들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평이 높아질 때, 이럴 때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협 기질과 유협들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삼아서 속출하게 되고 그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춘추시대 때 유협들이 많이 출현했고 전국시대 들어오면 유협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사마천은 전국시대가 끝난 지 얼마 뒤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전국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하 통일 이후에 약 7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이든 할아버지들, 노인들한테는 전국시대 때 이 유협들의 활동 상황이 구전으로, 이야기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사마천은 천하를 여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19살 때 만난 이 유협의 존재 때문에 사마천이 역사책 속에다가 아주 특별하게도 유협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 유협 열전을 남기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어떤 존재하고 제일 비슷하냐 그러면요. 조폭들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조폭 두목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을 폭력이나 자기 부하들을 이용해가지고 똘마니들을 이용해가지고 괴롭히고 빼앗고 하는 그런 조폭 두목이 아니라 돈 많고 나쁜 사람들, 그죠? 일반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이런 자들을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백성들의 불만을 풀어주고 해결해 준 사람들이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서양으로 생각하면 로빈훗 같은 사람 이렇게 비유하면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죠?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사마천 당대까지 그런 유협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또 사마천도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마천은 역사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마천 피 속에도 나름대로 유협의 기질, 전국시대 때 유협의 기질이 흐르고 있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런 사마천이 19살 때 유협을 만났기 때문에 사마천이 받은 인상과 충격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 사람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유협열전 그 다음에 그 협에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임협, 유협, 검협, 협객, 검사, 의사, 나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질은 유협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 있어서 동양은 한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치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조 체제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왕조 체제 밑에서 살던 국민들, 백성들한테 항상 필요한 존재는 그런 정신적인 의지처,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을 이해해주고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협격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협격 정신이, 유협 정신이 쭉 면면에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은 자들에게 폭력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출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동양 문화의 유협이라고 하는 협객 정신의 전통이 그 안에 배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협의 종류들을 한번 볼까요? 유협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뭐 누구를 대신 혼내주고 죽이거나 또는 뭐 물건 훔치고 하는 그런 불의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나 정신세계가 유협의 기질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던 외교관들이 있는데 조말이라든지 인상여라든지 모수라든지 당차 같은 인물들이 사마천 사기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외교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유협들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사람을 죽여주는 자객들이 있어요. 킬러죠. 그죠? 바로 조말, 전제, 예양, 섭정, 현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가운데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를 모티브로 했냐 그러면 바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현가라고 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귀족 중에서도 이 유협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사기에 나오는 신릉군, 춘신군 같은 인물이고, 제자백가들 가운데에서는, 학파들 가운데에서는 묵가의 창시자인 묵가가 있고, 묵자가 있고, 공자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유협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로라고. 성질이 급하죠. 그렇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결국은 나중에 반역에 휩쓸려 가지고 죽습니다. 목이 잘리는 아주 처참한 비극을 맞이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당당하게 각건을 메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숨어있는 은자들, 은협이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협객이라고 해서, 유협이라고 해서 200의 아까 협객몽이라고 하는 시에 나왔던 후영, 모공, 설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직이나 도박꾼이나 도살업을 하는 직업에 자기 신분은 그런 직업으로 내세우고 실제로 자기 정체는 숨기고 살았던 은협의 종류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도 이런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래서 그들과 이 사마천이 묘사하고 있는 유협들과의 서로 비교를 해보면 또 그것도 재미난 비교 연구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마천이 19살 때 만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마천 곽해를 만나다. 곽해라고 하는 유협을 만납니다. 이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 만난 인물이 곽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인물 때문에 사마천이 유협 열전을 구상하게 됐고, 유협 열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곽해를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마천은 이 유협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중요한 인물들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열전으로까지 편을 나누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기록 2편이 남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유협열전과 자객열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중국 문학과 소설과 영화와 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마천이 유협열전에도 소개하고 있는 유협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라고 하는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자, 주가는 호골들을 100여 명이나 숨겨줬고요. 그 다음에 전종이라는 사람은 검술을 좋아하고 주가를 아버지처럼 모셨고, 극맹이라는 사람은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종문을 온 사람이 수레만 1,000대가 넘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명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곽해, 아버지도 협객이었고요. 젊은 날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지만 개과천선해가지고 남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사람이고, 무릉으로 이주하면서 사마천과 짧은 만남을 가졌고 현상범이 되어가지고 도주하다가 일족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서 모두 피살된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바로 이 곽해라고 하는 유협한테 강한 인상을 받아서 유협열전을 쓰게 됐고 그 나이가 19살이다. 자, 이 유협열전은 중국의 무협소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유협열전과 자객열전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무협소설이 나옵니다. 몇백 년 뒤인 남북조시대 때는 괴이한 형태의 지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수신기라고 하는 무협소설의 원조가 되는 형태의 소설이 하나 나왔고요. 당나라 때 들어오면 본격적인 무협소설이 나옵니다. 규염객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염 기르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규염객의 주인공인데요. 중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양조위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규염객은 두광정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고증에 따르면 이 규염객이 연개선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규염객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유명한 대하 사극이 대운하라고 하는 이런 대하 사극이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아주 재밌게 본 건데 바로 규염객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걸출한 무협소설가는요, 이 작품 규염객전이야말로 무협소설의 원조다라고 평가를 했고, 명나라 때 들어오면은 무협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봉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봉신년이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촉산 검협전도 나왔고요. 청나라 때 들어오면은 이 무술이 뛰어난 협객들이 범죄 사건들을 추리해서 해결하는 협의 공안 소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그 포청천 밑에서 무술이 뛰어난 부하들 있죠, 그죠? 사건을 해결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삼엽오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통해 가지고 추리와 더불어 가지고 무협을 같이 무술도 같이 전개시키는 그런 무협 소설도 있었고요.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은 남파, 북파 무협 소설가들이 등장합니다. 구파 무협소설, 환주루주, 왕도려,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환주루주는 촉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협소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홍콩과 대만의 신파 무협소설이 등장함으로써 양호생, 김용, 고령, 와룡생 이런 유명한 무협소설가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로 1990년대 이후로는 중국 대륙에서도 끊어졌던 무협소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중국 무협소설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마천이 19살 때 곽해를 만나서 나중에 사기 속에서 곽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협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유협열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포무협소설가 3인방은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생, 김용, 고령,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김용이죠. 홍콩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무협소설가고, 서양에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마블 아시죠? 마블 만화. 그 마블 만화를 그리고 했던 그 유명한 인물이 스탠 리라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에 가끔 또는 뭐 아이언맨에 카메오로 종종 출연하는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스탠 리라고 하는 분인데 한때 두 분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김용하고 스탠리가. 그래서 신문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무협 영화, 미국은 SF 영화, 그죠? 히어로 영화. 이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밌게 나이가 비슷해요. 김용하고 스탠리 할아버지하고 김용 할아버지. 그래서 두 사람의 작품 세계를 분석 비교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 곽해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마천이 곽해를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 사마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곽해를 보았는데 모습은 보통 사람이 미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말솜씨도 본받을 것이 없었다. 말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생긴 것도 그냥 그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천하에 어질거나 못났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모두 그 명성을 흠모했고 협의를 말하는 자는 모두 그의 이름을 끌어들였다. 속담에 사람들이 흠모하는 빛나는 명성이 어찌 다하는 때가 있으랴고 했거늘 오라 애석가구나. 이 곽해를 만났을 때 사마천의 인상입니다. 19살 때 만난 인상이. 그러니까 모습은 별거 없고 말도 잘 못했지만은 그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죠? 평가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어질거나 못났거나 모두 다 곽해의 명성을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흠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아마 저 같았어도 아유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을 법합니다. 19살 사마천한테. 그리고는 사마천이 나중에 사기에다가 곽해를 중심으로 위험절전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어진 사람의 자세다.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유염절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유엽들이. 이것 때문에 사마천은 2000년 동안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왕조와 제왕에게 충성하는 그죠? 대부분의 관료들이나 그 위의 학자들은 전부 다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마천이 이런 유염절전을 남긴 것은 거의 반체제단 말이죠. 그래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마천의 사기는요, 바로 이런 유염절전과 자경절전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불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존재들을 역사책 속에 남김으로써 그 존재들이 사회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되새겨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사마천 이후로 지식인들도 어렵고 힘들 때는 늘 협객의 꿈을 꾸면서 살아왔고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19살 사마천이 만난 사나이 뉴엽 곽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네 번째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19살을 넘긴 사마천, 20살 때는 뭘 했을까요? 다섯 번째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